한국은행이 돈을 마음껏 찍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의 체질과 앞으로의 위험을 동시에 들여다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마구 찍으면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강남 아파트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단순한 그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통화는 홍수처럼 풀리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가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통화 공급, 금리, 자산 가격, 환율이 서로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움직이는지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RP 매입, 이른바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사실상 유사양적 완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PF 대출과 좀비 기업을 어떻게 연명시키고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돈을 풀수록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시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새 돈을 찍어 시중에 공급하면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것은 본원 통화입니다. 본원 통화는 흔히 Go Powered Muon이라고 부르는데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와 현금을 포함하는 가장 기초적인 돈입니다. 이 본원 통화는 시중은행에 대해 대출과 예금 과정을 거치며 여러 차례 재순환되고 그 결과 실제 경제에서 사용되는 광해 통화, 즉 예금과 각종 금융상품 형태의 돈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이를 통화승수라고 부릅니다. 통화승수가 크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한 번 뿌린 돈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몇 번이고 재활용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난 돈이 반드시 생산적인 투자와 고용, 혁신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처럼 부동산 피한중이 심한 경제에서는 통화 공급이 크게 늘어날 때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실물 투자보다 강남 아파트, 핵심 상권 상가, 인기 지역, 토지 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공급이 단기에 크게 늘기 어려운 자산일수록 통화 팽창의 충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면 몇 해 동안 공급이 겨우 조금 늘어나는 사이에 통화량은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보다도 돈이 갈 곳을 찾다가 밀려 들어오는 힘, 이 가격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익숙한 그림입니다. 통화를 많이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통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위로 움직인다. 그런데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면 금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통화 공급이 늘면 돈의 가격, 즉 금리는 내려갑니다. 돈이 희소하지 않게 되니 빌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요.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당해 시장 금리와 예금 대출 금리가 일정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단순히 돈의 가격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장기 국채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서 10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지, 나라 경제가 얼마나 불안해질지, 정부 재정이 얼마나 건전할지에 대한 기대를 모두 반영합니다.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행위가 오히려 앞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겠구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불신을 키우면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이 경우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RP 매입, 즉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이라는 도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나 공공채권을 장기간 보유한다는 전제로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의 영구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를 키우는 정책이지요. 반면 RP 매입은 원래 구조상 단기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후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해 잠깐 자금을 공급한 뒤 만기가 되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나 보름 안팎의 짧은 기간을 가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RP 매입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도구로 변신합니다. 만기 때마다 원금을 회수하는 대신 기존 거래를 상환하자마자 거의 같은 규모 혹은 더 큰 규모로 새 RP를 다시 매입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당이 자금을 잠깐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상시로 공급되며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는 RP 잔액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중에는 본원 통화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실질은 양적 완화와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한 금융기관에 일주일짜리 RP 거래를 통해 한 조 원을 공급했다고 해봅시다. 원래라면 일주일 뒤에 금융기관이 이 돈을 갚고 채권을 되사가면서 거래가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기 날이 되자 중앙은행이 갚지 말고 대신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포함해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다시 RP로 빌려줄게 라며 사실상 연장을 허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한 조 원은 회수되지 않고 만기 연장 때마다 공급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겉으로는 당위 거래를 반복하는 건일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 대출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이 과정이 여러 금융기관, 여러 만기 구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의 RP 잔액은 계단식으로 늘어날 것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볼 때는 본원 통화가 계속 누적됩니다. 이때 RP 매입은 이름만 단기성일 뿐 행동 양태는 유사 양적 완화, 심지어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릅니다. 외국의 투자자나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고 말하지 않을 뿐 사실상 상당한 규모의 통화 팽창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보려면 국내 금융 시스템 내부의 약한 고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PF 대출, 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방 분양 사업 등은 대부분 PF 대출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토지 매입, 인허가, 공사비 지급 등 사업 전 과정이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분양이 지연되거나 분양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부실 위험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변동, 공사비 상승, 분양 지연 등이 겹치면서 PF 대출의 부실 위험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면 이 시점에서 구조 조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로 버티던 시행사는 도산시키고 채권자는 손실을 분담하는 대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 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부실을 조기에 털어내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금융 불안을 우려해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줄이 막힌 PF 사업장은 시장에서 퇴출되기보다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언젠가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때 RP 매입과 국채 단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일종의 영양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중증 상태의 환자에게 진통제만 반복 투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당장 쓰러지는 것은 막지만 병의 근본 원인은 전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두고 좀비 효과, 열가 혹은 에버그린 효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어야 할 채무가 죽지 못하고 살려서는 안 될 사업이 계속 연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PF 대출 부실이 확대될수록 금융기관의 숨은 손실도 커져갑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채권자는 원금 회수 압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늘어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분양 시장이 살아날지도 모른다
금리가 언젠가 내려가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도덕적 해이는 체계적으로 쌓여갑니다. 이 과정에서 PF 대출만 좀비로 남는 것이 아니라 PF에 과도하게 노출된 금융기관 자체가 잠재적 좀비가 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스텔스 양적 완화는 이중의 성격을 띱니다. 겉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누르고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징후를 가리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로 돈을 풀 정도라면 시스템 내부에 보통이 아닌 문제가 숨어 있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장기 금리와 환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특히 RP 매입을 통해 사실상 유사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의 전반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통화 팽창이 왜 오히려 장기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한국의 금리와 환율,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국내 최대 플레이어가 어떤 한계를 가진 채 금리와 환율을 떠받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유사 양적 완화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왜 시장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뛰어오르고 있을까요? 통화 공급만 보면 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금리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위험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첫째로, 장기 금리는 향후 물가에 대한 기대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중앙은행이 단기간에 강하게 돈을 푸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만 동시에 앞으로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0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채권을 사면서 받는 이자가 향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 같다면 절대 그 채권을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유동성을 넣는다면 몇 년 뒤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그만큼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장기 국채 금리의 상향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로, 국채 금리에는 물가 기대뿐만 아니라 위험 프리미엄이 포함됩니다.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는 그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이자를 요구합니다. PF 대출 부실이 쌓이는데도 구조 조정보다는 유동성 공급으로 버티는 모습, RP 매입을 통해 사실상 스텔스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모습은 외국인 투자자 눈에 문제가 있는 걸 숨기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험 노출을 줄이려 하고 새로 들어오려던 투자자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셋째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자산일수록 환율과 금리가 서로 엮여 움직입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질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표시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국채에서 얻는 이자가 아무리 높아도 만기 때 원화가 크게 떨어져 있으면 실질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채권 투자자는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을 상쇄할 만큼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팽창, 환율 불안, 외국인 이탈 위험 프리미엄 확대, 장기 금리 상승이라는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넷째로,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 여력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미리 정해두고 움직이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국내 채권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미 목표 비중에 근접했다면 더 사고 싶어도 장부상 제약 때문에 쉽게 매수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채권을 매도해 금리가 튀어올라도 국민연금이 마지막 구원투수처럼 무제한으로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 기준이 새 회계 연도에 맞춰 다시 설정되고 보험료 수입이 새로 들어오면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국내 채권을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조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완충장치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국채시장 전체를 영구적으로 떠받치기에는 한 해에 들어오는 보험료와 포트폴리오 제약의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기금 수익성과 위험 분산을 위해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 먼 미래에 연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수익성이 높은 해외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채권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연금의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일정 시점에 채권을 추가 매수해 단기적으로 금리 급등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제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금리를 눌러야 하는 단계에 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남은 방어 수단도 많지 않다 라고 판단해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의 안정과 장기 신뢰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정리해보면 한국은행의 유사 양적 완화와 RP 매입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PF 부실의 표면적 폭발을 늦추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화량은 빠르게 늘고 구조 조정은 미뤄지며 PF 대출과 부동산 시장,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돈으로 덮는 전략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대한 가격이 바로 장기 금리와 환율에 반영됩니다. 금리 급등은 이 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수치로 보여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문제의 분기점이 될까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탄은 환율입니다. 금리는 이미 이상 징후를 보여주고 있고 외환 시장은 아직까지 외환 보유액과 공적 자금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팽창이 계속되고 환율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면 어느 순간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방어선이 약해지고 있다 라고 느낄 것이고 작은 충격에도 환율이 과도하게 튈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부터는 금리, 환율, 주가가 서로 엮여 움직이며 불안이 연쇄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기점은 PF 부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계속 풀어 시행사와 부실 프로젝트를 연명시키면 겉으로는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자는 계속 쌓이고 공사 중단과 지연이 반복되며 토지와 건물의 실질 가치와 장부 가치 사이에 괴리는 더 커집니다. 언젠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 정리했을 때보다 훨씬 큰 손실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눠 떠안을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까지 겹치면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의 고통을 감수하며 구조 조정을 시작한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는 PF 사업은 정리하고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자본을 재투입하는 방식으로 선별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손실을 투명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 건전한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자 재정으로 당장의 고통을 가리는 방식은 유혹적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장기 금리의 상향 압력이 구조화됩니다. 시장은 이제 이 나라는 중앙은행의 유동성과 재정 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통화재정의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높은 부채 비율과 빠른 고령화 속에서 재정 신뢰를 잃는 것은 향후 세대에게 매우 큰 부담을 남기는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는 금리 급등 현상은 단순한 채권 시장의 기술적인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방식, PF 부실을 다루는 한국 경제의 태도, 그리고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평가가 수치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돈을 더 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합 팽창의 당위 효과는 곧 환율 불안, 금리 급등, 자산시장 왜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돈을 풀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통화 재정 정책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는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감수해야 하는 단계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아직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부실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손실을 분담하며 중장기 재정 통화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필요한 고통의 크기는 커집니다. 지금의 금리와 환율이 보여주는 경고를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할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음으로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